신라곤에서 밀턴의 중국 연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아담에게 중국이 인류 역사상 최강 국가이고 동시에 현재도 최강 국가임을 미리 가르쳐 보이고, 이러므로써 마치 복락원에서 예수가 유교적 살신성인의 도덕론으로 인류를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부터 해방하고 지상낙원을 회복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복선을 깔듯이 이렇게 노래한다. 그 아담의 눈이 거기서 지배하듯 내려다보는 것은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 최강 제국의 거소가 서 있었던 곳, 카타이 칸의 거소 칸발루의 운명적으로 정해진 만리장성으로부터, 그리고 티무르의 권자가 있던 옥수수 강변 사마르칸트로부터 신하의 왕들의 패킨 북경까지 이른다. 16세기 유럽인들은 칸발루와 북경이 같은 도시이고 세리카나, 카타이, 시나, 차이나라는 나라 이름들이 모두 다 중국을 칭하는 것임을 모르고 이 명칭들을 혼돈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이런 혼돈이 파체스, 마테오 리치의 논의 등을 통해 해소되었다. 밀턴도 자기의 여러 글에서 이 명칭들이 같은 곳을 역사적으로 달리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동일한 뜻으로 이 명칭들을 다양하게 구사했다. 그러나 일부 밀턴 해석자들은 위의 19에서 밀턴이 저런 혼돈에 빠져 있다고 오판한다. 가령 창은 1970년대 벽두에 이 구절과 관련해서 밀턴이 중국을 가리키는 명칭들에 대해 무지해서 중국을 두 개로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2006년에 마클리도 이 식구들은 낭낭한 시대착오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밀턴이 중국을 세리카나로 표현할 때 의미론적 이유가 있었듯이 중국을 카타이의 칸, 카타이와 신하의 왕들의 신하에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북경을 칸발루와 패킨으로 달리 표현할 때에도 뜻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길버트는 1919년의 밀턴의 지리사전에서 밀턴이 차이나와 카타이와 칸발루와 패킨이 같은 나라, 같은 도시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를 드러냈다고 실언했지만 1911년에 밀턴스 차이나라는 글에서는 이런 개발적 해석을 내놓았다. 밀턴은 차이나가 카타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 있지만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의 역할을 완성시키려고 고의로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해서 전체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왔다. 왜냐하면 카타이 칸의 거소 칸발루는 군사적 강성을 시사하고 신하의 왕들의 패키는 보다 평화적인 영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자신의 혼돈과 실언에도 불구하고 실로 밀턴이 해당 식구로 표현하려고 한 의미의 전곡을 찌르고 있다. 창과 마클리는 불행히도 길버트의 이 개발적 비평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저런 그릇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민준루는 길버트보다 더 나아간다. 밀턴은 미가엘 천사장이 보여주는 아담의 우주 탐사의 전 지구적 범위를 조명하기 위해 역사와 지리의 대응좌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밀턴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보댕의 이 역사적 지리적 대응좌표 학습법을 지지하고 이미 1644년 교육론에서 학생들에게 지구와 모든 지도를 먼저 그 옛 이름들과 함께 그 다음은 새 이름들과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땅의 지명이 시대마다 다르게 불려진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땅 이름이 각기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땅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리의 물리적 지리, 지질학적 지리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지리까지 알아야 된다. 역사까지. 예? 인문지리는 배웠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인문지리의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북경을 두 가지로 불려주는 거야. 중국도 두 가지로 불려주고, 군사 강국이었을 때 중국 명칭, 문화 강국이었을 때 중국 명칭, 군사 강국이었을 때 중국 수도 칸발루, 문화 강국이었을 때 패킹, 이렇게. 근데 이걸 패킹과 칸발루가 따로따로 있고 차이나와 세리카나가 따로따로 있고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밀턴이 바보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이렇게 영문학자들이 막 쏟아놨어요. 한심스럽죠? 에? 한심스럽다고. 자, 이 새로운 오늘날 최근 해석들을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거, 중국에 대해서
밀턴이 대단히 잘 알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기술력과 경제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도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 밀턴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국을 잘 알고 중국을 동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비교를 강조하는 밀턴의 지리교육론이다. 밀턴의 이런 역사 지리의 결합적 인식과 학습법의 관점에서 룬은 아담의 전지구적 개관에 포함된 여러 역사와 문화들이 보편적 연대기 안에서의 이들의 불가역적 장소와 동시에 문화 차이들을 포용하는 밀턴의 전지구적 세계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논변한다. 아담의 선지적 탐사 안에서의 세속적 역사들과 제국들을 밀턴이 뒤섞어 혼합하는 것은 문화적 종교적 타자에 대한 밀턴의 대응을 제고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밀턴이 비기독교 역사들을 성서적 지배자 아담의 비전 안에 포함시킨 것은 문화 차이들을 감싸 안으려는 세계주의적 의지를 표현한다. 대안적 시간 계산들에 대한 밀턴의 세계주의는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보편적 연대기의 구성을 추구한 대부분의 유럽 학자들은 세속적 역사들에 대한 세계주의적 관용을 보여주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은 다 그랬는데 초기 계몽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밀턴이. 그러니까 대단히 관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공자와 중국과 공자를 알게 된 유럽인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또 다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계몽주의자들 이꼬로 유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밝히기 전까지는. 자, 룬은 밀턴이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 최강제국의 거소가 서 있었던 곳으로서 카타이칸의 거소 칸발루로부터 신하의 왕들의 패킨, 북경까지 불러냄으로써 세계사에서의 16, 17세기 유럽 관찰자들이 시인한 그 위력한 위상으로서의 극동의 탁절함에 대한 인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밀턴은 최강 제국의 극동 거소를 불러냄으로써 중국의 영광을 예찬하는 저 유럽적 전통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표현 보세요. 미들 킹덤이라고 밀턴이 표현했어. 미들 킹덤 그대로 직역했어. 자, 최강이라는 말이 극동 제국들에 대한 밀턴의 고도의 존경을 표시하는 반면 그가 칸발루와 패킨, 즉 동일한 도시, 북경을 뜻하는 두 지명을 중복시킨 것은 지금까지 깨달은 것보다 더 멋진 중국사 지식을 시사한다. 몽골족에 의해 세워진 원나라의 수도 칸발루, 칸의 도읍이라는 뜻, 즉 대도와 패킨, 즉 명청조의 제국 수도는 현재 베이징을 가리킨다. 몽골어로는 칸발루라고 한문으로 표시할 때는 대도라고 표현했다. 대도. 자, 밀턴이 캄루와 패킨을 차례로 언급한 것은 무지나 실수가 아니다. 그는 캄루가 아니라 칸발루 발자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써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편집 과정에서 탁 때리면 날아가 버리는 식으로 날아간 거예요. 칸발루와 패킹을 중국 왕조사 아니죠. 그는 최강이라는 형용사로 그가 극동제국에 찬사를 바치고 있듯이 칸발루와 패킹을 중국 왕조사의 대표적 상징으로 간주하고 또 이를 시인한 것이다. 이 시인은 그가 동방의 유구성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긴 왕조 원명청의 수도로서 칸발루와 패킹은 상이한 역사적 사건들과 왕조적 규칙을 상기시켜주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밀턴이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두 이름을 결합시킴으로써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이 사람은 1660년 이후에도 1670년대까지 살았죠. 밀턴이.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도 알고 있었고 청나라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주족이 중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기는 전쟁 과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2권이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만주족에 의해서 중국의 문화를 만주족이 그대로 계승하는지도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거꾸로 정복민족이 피정복민족의 문화가 더 높으니까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거. 이거 놀랍게 생각했다. 근데 그 사실상은 내 패치오크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문화는 내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게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군인이 훨씬 더 좋은 총을 가지고 있는 적군을 만났으면 어찌저찌 해서 적군의 총을 뺏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 총을 또 짝퉁이라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적으로부터도 배우는 거죠. 그 무기 기술을. 그러니까 문화와 학술과 기술은 무조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어? 그게 내 패치워크 문명이론의 첫 번째 법칙이죠. 그런데 늘 그러는 거 아니고 낮은 문명이 적절한 개방성을 가지고 자기 비판적인 적절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을 때야. 안 그러면 고립되다가 망해버려요. 뭐 네팔이나 뭐 저런 부탄 이런 나라나 잉카나 아즈테크 이런 문명처럼 잉카나 아즈테크 문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폐쇄적이었던 나라들은 아니었지만 부탄과 네팔과 달리 지리적으로 폐쇄돼 버린 거야.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더 높은 놈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수용할 만큼의 어느 정도 격차여야 되는데 너무 큰 격차가 나버리니까 그 문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냥 와해. 남북 간에 어떻게 되겠어 만약 통일되면. 북한에 사회주의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전혀 남았지 않아. 쓰레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없애려고 해서가 아니라 동서독 간의 격차보다 남북한 간의 격차는 커요. 동서독 간의 격차는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았는데도 동독의 과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제도는 조금도 남지 않았어요. 조금도 남지 않았어. 그들이 엘렉트로 인더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극소전자, 즉 오늘날로 따지면 IT 공장을 그들이 자랑하는 IT 공장을 방문해서 서독 경제인들이 그걸 쳐다보고 사가라고 국영이니까 사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갔어요. 내가 독일에 있을 때야. 막 돌아오려고 할 때인데. 거저 줄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무상분배를 공산주의적 원칙을 하지 않으니까 서독 정부는.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기업한테 시멘스인가 어디에다가 1마르크 주고 팔았어. 이 고철더미들을 서독의 IT 기업에 비하면 막 30년 뒤진 거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뭐 5년만 뒤진 것만 쓰라고 해도 안 쓰려고 할 텐데 이걸로 돈 주고 버리려고도 못 버려요. 그래서 1마르크 주고 팔았다니까.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막 몇 개 가지고 왜 우리들한테 고철더미 주려고 하냐고 막 싸우면서 강제로 줬어요. 강매했지 1마르크에. 그럴 정도로 하나도 남지 않아. 문명이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 사이에 너무 폐쇄적이었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안 받아들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야. 남한 거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죠. 적절한 자기 비판적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문명. 그럴 경우에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무조건 흐른다는 첫 번째 법칙이 작동하는 거야. 두 번째가 적절한 자기 비판적 개방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은 문명이라도 그렇게 개방적이고 패치워킹을 두르는 여러 요소들을 자기들의 문명과 문법에 맞춰가지고 짜깁기 하고 접붙이게 해서 발전시키게 되면 그 접붙이고 짜깁기 하는 것을 패치워킹이라고 그랬어요. 하게 되면 문명은 높아질 수 있고 거꾸로 역전될 수도 있어요. 네? 거꾸로 역전될 수도 있다. 한일 간에 지금 문명 수준이 역전되고 있죠. 서양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과 우리가 대등한 상황이고 뭐 물론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 대해서 대등한 건 아니고 미국이 아마 48개 주보다 한국은 다 훨씬 높이 발전돼 있어요. 한 2개 정도 뉴욕주하고 워싱턴주 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51개 주니까 한 48개 주 빼고 그 3개 주 정도에서는 우리하고 대등해요. 뭐 인터넷 사용 빈도나 횟수 또는 스마트폰 그 사용 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더 앞서 있지만 뭐 비슷한 걸 해주자 이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 캐피탈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소고 대학이고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이 망해가고 있죠. 대학의 핵심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원이지.
근데 우리나라 대학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좌우 보라고 망해 있죠. 이? 대학원생 지금 몇 명 있어? 몇 명? 하나, 둘, 셋. 근데 쉬고 있으니까 지금 도망가 봤어. 최진혁이는. 최진혁이 도망가. 몇 명 없어. 금영태 등. 누구냐? 동국인하고. 옛날에 내가 운동권이 아직 펄펄 살아있을 때는 80명 막 90명 그래서 대학원생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학원은 지금 문 닫고 있다. 미국은 3,000개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200개 대학에 대학원 중심 대학이 200개 정도 된다.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20에서 30개 정도 돼요. 왜 20이라고 자르지 않고 30이라고 그러냐? 어떤 대학은 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경제학하고 뭐 행정학 이런 것이 엄청 유명해요. 나머지는 또 무명인데 경제학은 시카고 학파가 엄청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정권도 몇 번 창출하고 거기서 노벨상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건 또 형편없어요. 이 대학마다 또 특징이 있게 대학원이 유명한 데가 이렇게 있어서 20에서 30개 대학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체로 학교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들은 그런 대학원이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한마디로 대학교가 유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 유명해서 세계적인 대학이다. 대학교가 유명한 대학은 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 근데 가령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그 여자 대학 워싱턴 변두리에 있던데 그거 뭐 엄청 유명하대요. 뭐 MIT나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려면 그런 데 들어가야 된대요. 존 홉킨스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근데 뭐 모르잖아 우리는 그거. 에? 나 이름도 듣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런 것이 있나 싶어. 대학원이 유명하지 않고 대학교가 유명한 건 미국 사람들만 잘 알고 있다. 고등학교도 유명한 대학이 있고 대학교도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유명한 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원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학문은 뒤처지게 되어 있고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나는 진짜 걱정스러워요. 근데 교육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 교육 말하면 죽는 줄 알아.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을 지 않나 잘못하면. 근데 과감하게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이상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이상 교사들은 모조리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져야 돼요. 유럽에서처럼. 그러면 대학원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학교 교사가 지식이 높으면 기자들도 대학원 이상 졸업자만 기자시험 응시 자격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대학원이 살아나요. 지금 출판사가 어떻게 했냐. 사회과학 출판사는 다 망했어요. 책을 쓰는 교수들이 없으니까. 책을 쓰려면 그 책은 내 책 같은 건 대학원에서만 읽는 책인데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생들은 취직원이라고 정신없는데 이거 읽으라면 나 자빠져 벌지. 강매하지 않느나. 그러니까 이 책을 대학원이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 안 팔리니까 사회과학 출판사가 다 망했어요. 운동권이 펄펄 살아있을 때는 애들이 고민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막 철학책들 엄청 읽었어요. 내가 지금 책 한 권 내면 300권 팔기 힘든데 옛날에 내가 번역서 철학책 한 번 내면 막 3,000권 4,000권이 금방 나갔어. 막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지식 수준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취직을 하는 사람들만 가득 대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또 오는 사람도 없어요. 취직 오는데 뭐라고 대학원 와. 학력 오버하면 오히려 취직 못할 가능성이 큰데 학력을 낮춰서 가야 돼. 만약에 대학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대학교는 그 학력을 세탁하려는 사람이 많이 와. 그래서 문제라고. 옛날 공무원들 많이 왔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많이. 이유는 가짜 석사학위 표절 시비 걸려가지고 많은 공직자들 뭐 되려다가 다 망가지고 그랬죠. 장관 되려다가 망가지고 뭐 총리 되려다가 망가지고 막 그냥. 지금 이재명 씨 또 걸려가지고 지금 가천대 석사 표절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반납했는데 오늘인가 가천대에서 학위를 반납받는 제도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학위 반납받는 데도 없거든요. 그게 한번 쓰면 자기 운명인 거야, 운명. 여러분들 그 대학원생들 잘 들어. 표절하면 안 돼. 지금은 표절을 검색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너무 뻔한 것이라서 인용 안 달 수 있거든요.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그것을 이 프로그램은 모르고 다 표절로 처리해 본다고. 따옴표 안 되고 있고 그 각주 안 달려 있으면 다 표절로 처리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죠. 너무 뻔해서 그 각주를 따옴표 안 하고 각주 하는 건데, 따옴표보다 중요한 게 각주를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옴표 없이도 각주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 대신 따옴표가 없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인용한지를 모르지. 정확히 하려면 따옴표를 넣어야 되지만 근데 뭐 너무 뻔한 것이라서 따옴표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참조라고 그러죠. 거기서 인용해 온 게 아니니까 컴퍼 CF하고 참조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여기다 따옴표를 하는 건 그 사람 표현을 존중해 주는 경우인데, 그러지도 않고 별 볼일도 없이 써놓은 건데 의견은 같아. 그러면 그냥 참조만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사람을 표절한 걸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표절 안 했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응? 그 사람한테 페이버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점수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은 표절 안 했고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인데 그 각주 안 달아도 그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너무 그 논문이 형편없는 논문인 경우에는 모티브만 갖고, 형편없는 논문들 많잖아요. 요새 내가 지금 그런 논문들을 엄청 읽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다뤄도 된다. 이제 대학원생들 잘 들어둬.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자기 학위 논문이 자기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출세의 발판이 아니라 발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옛날에는 국정원 사람들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 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다 표절하려고 들은 사람들 아니야. 표절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싹 사라졌어, 지금. 자, 읽어봐. 아담의 자손들의 미래 역사를 계시하기 위해 미가엘 천사장은 아담을 낙원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안내해 그의 눈이 거기서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가 서 있던 것을 지배하듯 내려다보게 했다. 커맨드라는 단어는 성서적 시간대의 보편적 차원을 드러내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커맨드는 내려다보다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배하다, 주인 노릇을 하다, 권세를 휘두르다, 통제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아담은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를 지배하듯 내려다보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아담의 시선이 중국 문명의 제유인, 중국의 운명적으로 정해진 만리장성에 닿는다는 것, 그것도 제일 먼저 닿는다는 것은 전 세계 차원에서의 극동의 필연적 포옹과 선차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이라는 형용사는 방대한 제국의 불가피한 연속 계열과 문명사회의 비문명 사회들과 가르는 운명적 만리장성을 가로질러 중국인들과 이웃 야만족 간에 벌어진 끝없는 전투들을 생생하게 환기시켜준다. 밀턴은 아담의 선지자적 전망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제국, 즉 최강 제국을 추정컨대 그 심오한 유구성과 함께 지배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밀턴이 여기서 작동시키는 동화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중국의 두 예증적인 제유적 상징물, 북경과 만리장성을 아담의 역사적 탐사 안에 포섭하는 것이다. 아담의 개관 속에서 의미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조망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통합으로 표현된다. 아담이 그의 눈을 미가엘의 안내에 따라 동쪽으로 향할 때 시적 조망과 인간적 조망은 둘 다 중국을 포착한다. 세계의 장소 이름, 캄발루, 페킨, 운명적으로 정해진 만리장성은 아담의 조망적 포괄이 동시에 지리적 병합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중국이 아담의 선지자적 조망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가엘에 의해 게시된 역사가 아담의 후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중국인들도 아담의 허리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아담의 허리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아담의 생식기에서 생겨났다 이런 말이야. 그냥 그 생식기란 말을 쓰기 그러니까 허리라고 옛날에는 많이 표현했어요. 아담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야. 그리하여 최강 제국의 거소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토적으로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성서적 상징체계 안에 포함된다. 아담의 우주지적 테이블에 목록화된 모든 역사들이 히브리 역사에 의해 대표되는 우주적 연대기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릴지라도 중국의 역사는 그 유구성이 창세기, 홍수, 아브라함의 가부장 지배와 같은 기본적 성서 명제들의 연대기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루의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길버트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옛적이나 현대나 명성의 도시, 최강 제국의 거소가 서 있었던 곳, 카타이칸의 거소 캄발루의 운명적으로 정해진 만리장성으로부터 신하의 왕들의 패킹까지 라는 구절이 결코 무시한 착각적 시대착오적 중복이 아니라 원명청대 중국의 400에서 500년 중국사를 지리적 국명과 수도 명칭의 역사적 변화에 의해 망라하는 탁월한 시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잘 규명해 준다. 그러나 루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지배적으로 내려다보는 눈이 아담의 눈만이 아니라 제2의 아담, 즉 예수의 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된 19 바로 위의 시행에서 밀턴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유에서 유혹자가 제2의 아담에게 전 대지의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황야에 그를 데려다 앉힌 그 언덕은 미가엘이 아담을 안내해 데리고 간 낙원의 가장 높은 언덕보다 더 높지도 않고 둘러보는 것이 더 넓지도 않다. 저 분명히 제2의 아담이란 말이 바로 윗줄에 있는데 이 루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를 동시에 지금 의미하고 있고 아담과 예수를 둘 다 중국과 연관시키고 있어. 예? 여기서 이 시를 쓸 때는 복락원을 쓰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단 한 권의 책에서 신라원과 복락원을 다 게임 끝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 미흡하니까 복락원을 나중에 쓰게 되거든요. 미흡하다는 건 뭐냐면 구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복락원을 쓸 때는 여기 지금 신라권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리스적이고 또 로마적인 그리고 그 기독교 성경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복락원에 가서는 이 신라권에도 유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훨씬 더 서구적인 요소가 많다. 그런데 복락원에 가서는 서구적인 요소는 거의 망가지거나 말살당하고 유교적인 요소로 거의 가득 차요. 복락원은. 왜냐하면 살신성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살신성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공자의 그 개념 없이는 이해를 못하죠. 어? 자. 이것은 예수의 복락원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예고되는 예수의 복락원 전략, 즉 낙원 회복 전략은 근면과 창의적 발명 재간에 근거한 기술 발전, 시장 경제와 상업 자유에 기초한 경제 번영, 절대적 평화주의, 인류애로서의 사랑과 살신성인의 도덕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적, 유교적 전략이다. 기술 발전은 신라권에서 세리카나 돛단수레 등으로 이미 예시되었다. 앞서 마클리와 함께 상론했듯이 중국의 불변적 경제 번영을 경탄으로 바라보는 유럽인들은 의 비전은 17세기 유럽의 선진 농법에 의한 타락한 저주받은 자연의 비옥도에 기술적 재고와 경제적 번영을 통한 복락원의 가능성을 열어보인 결정적 비전이었다. 신라권의 제10책에서 밀턴도 러시아 북동부의 페초라 강을 넘어 동쪽으로 가면 도달하는 중국 땅을 풍요로운 중국 해안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런 연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중국을 앞에서 한번 인용할 때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부자 나라로 말했듯이 여기도 풍요로운 중국 해안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동해안을 우리는 서해인데 걔네들은 동해야. 우리 서해가 그 동해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 또한 상론했듯이 밀턴은 청년기에 쓴 모스크바 약사에서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사절단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나라는 지극히 풍요롭다. 북경에서는 백성들이 아주 정대하지만 호전적이지 않고 다채로운 교육을 지극히 많이 즐긴다고 쓰고 호전적이지 않은 이 말은 평화주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정하다. 정대하다는 말은 공정하다. 크게 정의롭다는 뜻이라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민족.
국민을 중국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어마어마한 찬양이죠. 남의 나라를 누가 그렇게 묘사하나? 다 침략자나 개도놈으로 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나?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나? 우리가 뭐 미국분이란 말 쓴 적 있어? 다 미국 놈이지.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이야. 어? 저 러시아 놈들은 로스케고 다 안 좋게 말해. 근데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어, 중국을. 자, 즐긴다고 쓰고 있듯이 중국인들의 평화주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 나라 다 그렇게 욕하듯이 말하는데, 그렇다고 작은 나라들한테 놈자 붙이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필리핀 놈 발음도 잘 안 되지. 필리핀 놈이란 말 쓴 적 별로 없고, 태국 놈 이런 말 잘 안 써요. 태국 사람이나 그러지. 인도네시아 놈 그런 말 쓰나? 시리아 놈 잘 안 써요 그런 말. 큰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놈자 붙여. 큰 나라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신라곤에서 밀턴은 길버트의 말대로 신하의 왕들의 패킨으로서 카타이칸의 거소 칸발루로 상징되는 군사적 강성에 대비되는 보다 평화적인 영화를 시사하고 있다. 인류의 구원은 인류의 발휘를 통한 평화의 정착이다. 이것은 제2의 아담 예수가 전쟁과 침략, 학살과 방어, 승리와 패배만을 입에 담는 성서와 금욕적 전쟁 종교, 기독교의 호전주의를 버리고 유교국가 중국 제국의 정대한 반전 평화주의를 모방한 길로 나아가는 복락원의 한 주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기독교는 금욕적 전쟁 종교인데, 여호와 또는 야훼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살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신이야, 지신, 땅 귀신이 이름이 야훼였어요. 여호와 어떻게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대체로 땅신은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대체로 평화의 신이에요. 그런데 외적들에 시달리면은 대충 그 민족은 그 평화의 신을 전쟁신으로, 지신이 전쟁신이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 바뀌었냐면, 몽땅 잡혀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죠. 이집트 유수 당시에 자기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동경할 때 먼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 게 아니에요?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늘로 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의 지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변해버린 거예요. 막스 베버 해석이야. 그리고 금욕적 전쟁신이라는 것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군인들은 곧 백성이고 백성은 곧 군인이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군인과 백성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직업적으로. 농민이 곧 무기를 들면 군인이고, 무기 대신 낫을 들고 쟁기를 갈면 농민인 그런 시대에, 우리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오가 작통제의 경우에는 5가구 농가 중에 1명의 장정을 내는 게 옛날 오가 작통제 병역제도야. 그러던 시대에는 농민과 병농일치라고 그랬어. 우리 이제 유교국가에서는 병사와 농사꾼이 하나다. 농사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병력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군대로 그들이 소집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5분 뒤에 벌어질 전투 뒤에 자기는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그로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술도 갈고 닦고 해보려도 일으키고 글자도 잘 쓰고 그러는 사람이 총 한 방에 죽어버린다는 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기들의 소망으로 죽은 뒤에도 사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는 천당을 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요. 그 대신에 사치를 하지 않아. 대단히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왜? 내일 죽을 전쟁을 치르려면 지금 오늘 사치하고 있고 생겼어? 그 머리 싹 빗고 분도 바르고 막 그러고 있게 생겼냐고. 군인이 내일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최대로 검소하게 살면서 전투를 준비하기 때문에 금욕적 전쟁 종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종교가 나오게 됐는지 심리적인 구조를 알 수 있죠. 꼭 필요한 종교였다고. 그 이스라엘처럼 땅을 자꾸 뺏겨가는 입장에서 완전히 뺏겨버렸을 때는 노예가 돼버렸고 계속 방어하면서 싸울 때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절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전쟁 얘기만 나오고 성경책은 맨날 끌려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맨날 죽이는 이야기만 나오고 평화의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악마의 책이야. 이 성경책은 첫 번째 악마어서가 성서고 두 번째 악마어서가 코란이 코란하고 80% 이상이 같아요. 코란과 성경책은. 그런데 엊그제 내가 인피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인피델 영화에서 그 기독교를 확고하게 믿는 미국인이 이집트에 초청받아 가지고 방송에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둘이 합의를 봐요. 코란과 성경이 일치돼.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해석을 해요. 신의 아들일 뿐더러 그 예수가 신 자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이제 그래도 그 사회자가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렇게 양해를 하면서 어떻게 막 그 공개 그 방송인데 넘어가 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웃기는데 예수라는 신은 이제 곧 여러분들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교하려고 온 것이 되잖아요. 기독교를 복판에서 이슬람 세계 복판에서 기독교 포교로 하려고 하는 건방진자로 몰려가지고 납치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인피델은 이교도나 또는 불신자라고 신앙을 안 가진 자로 뜨다죠. 인피델이 갇혀서 납치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프가니스탄에 2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선교로 가요. 선교로 가서 거기 한 사람 목까지 잘라버렸죠. 참수해버렸지. 그놈들이 탈레반이. 근데 우리하고 막 이번에 외교관계를 막 빨리 정상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걸려있잖아요. 그 참수해버린 문제가. 그건 뭐라고 하더라. 그 대변인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사람이 와서 침략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어찌됐든 간에 예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전투적인 오만을 보이니까 그들도 전투적으로 나와요. 이 두 악마의 종교끼리 싸워버리니까 우리는 뭘 저런 걸 사소한 걸로 저렇게 싸우나. 아니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면 예수도 신 아니야? 뭐 신이라고 뭐 어떻고 이만큼 다른 걸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란으로 끌고 가요. 이란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목숨하고 맞바꾸자고 그래.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자지라 방송 앞에서 방영을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아주 그러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였는데 물론 석방돼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자기 유대인 2명을 구할 때 이 사람을 같이 구해요. 근데 그 작전을 미국은 작전을 안 하고 미국이 너희들 2명 구할 때 우리 시민 그 사람도 인피델도 구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허가를 받은 협력작전이 된 거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각시는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거기까지 날라와요. 국무성 직원인데 엄청나게 충성스럽더라고. 그런 각시를 어디 해야 되는데 다 죽은 목숨이야. 거기까지 끌려 어디 이게 이집트에서 납치당해가지고 레바논을 거쳐가지고 이란까지 가버렸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계속 그리고 정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이 그 사람 거기 있냐고 물어봐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사형 선고 내리는 날만 알자지라 방송에 공표하고 이제 참수해버리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날아가요. 이란으로.
이거 그리고 인류애로서의 사랑과 살신성인의 도덕을 통한 제2의 아담, 예수의 낙원 회복 전략은 신락원 제12책과 복락원 전편을 통해 개진된다. 복락원의 유교적 낙원 회복 전략. 신락원은 초판이 1667년에 출판되었으나 원고는 1658년 집필 작업이 개시되어 1665년에 탈고되었다. 그러나 밀턴의 전력으로 인한 이 시집의 출판에 대한 당국의 불어, 1665년의 영국 화란간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종이 부족, 런던의 패스트와 대화제 등으로 말미암아 출판은 지연되었다. 출판 불어의 이유는 일식과 제왕의 당혹을 언급한 구절 때문이었다. 그러나 1667년이 되자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터지고 출판 검열이 초점이 당면의 위험에 맞춰지면서 출판이 가능해졌다. 출판 검열의 초점이 의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1668년 재판에는 줄거리 해설 14면이 추가되었고 1674년의 최종본은 지나치게 긴 제7책과 제10책이 각각 분책되어 시집 전체는 10책에서 12책으로 재편성되어 출판되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탈자를 잡는 정도의 수정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신락원은 하나님의 이때는 오탈자 엄청 많았어요. 이 재판을 읽어야지 제대로 좀 읽히지. 그건 뭐라도 마찬가지냐면 시민정치 이론, 존 노크의 시민정치 이론도 제 1판은 엄청나게 오탈자 많아요. 못 읽어. 지금 내 건 저리 가라야. 그 다음에 재판 나왔을 때도 엄청 많아요. 오탈자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4판. 그러니까 존 노크가 죽은 뒤에 유언으로 이걸 출판해달라고 고친 걸 남기고 죽은 것이 오늘날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좀 많이 바뀌었죠. 자. 하지만 신락원은 하나님의 아들, 불굴의 인내, 헬레니즘적, 히브리즘적, 기독교적, 르네상스적 영웅주의에 대한 거부 등과 관련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 복락원의 주제도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밀턴이 당초에는 복락원의 집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밀턴은 생각을 바꿔 복락원을 집필해서 1670년 원고를 탈고하고 출판 허가를 받아 1671년 출판했다. 따라서 계획을 바꿔 복락원을 출판한 것은 신락원 원고의 탈고 이후 3-4년 공백기에 밀턴의 사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두 개가 길어서 나눠 쓴 책이 아니고 상하권이 아니고 아까 말한 듯이 사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좀 더 유교적으로 변해버렸다. 본질적으로. 에? 자. 그리하여 복락원의 내용에서도 이 시집을 신락원의 단순한 속편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이 큰 차이의 본질적 변화는 그때의 독자들이나 오늘날의 독자들이 복락원의 주제를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본질적인 변화다. 이상하다는 것은 다운표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학자가 한 말을 내가 다운표해놓고 제가 각주를 다뤄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락원의 히브리즘적, 기독교적, 헬레니즘적 호전주의, 전공주의, 남성적 영웅주의는 모조리 비판되고 유교 철학이나 중국 문화와 가까운 반전 평화주의, 덕성주의, 모성적 인애론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원인은 밀턴 자신이 아는 마르티니 신부가 예고한 중국기와 만주족의 전쟁, 출간 이후에 쏟아져 나온 중국과 공자에 관한 서적들을 알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만주족의 전쟁은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는 과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밀턴도 알고 있었는지 알겠죠. 단순히 수박 걷어기로 알고서 그렇게 깐발눈이 뭐니 막 쓴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서 쓴 거라고.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 만큼 중국을 동경했다. 새로운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수학 최강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8천만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뭐 그때는 4억 명이 3억 명, 4억 명이 살고 있는 거야. 뭐 같은 땅에 남의 땅을 정벌하거나 침략하지도 않은 나라가 그 땅에 그대로 살면서 인구가 4배 막 이상 증가해 버렸어. 그러면은 이 땅이 그게 막 계속 살 만큼 소출이 계속 늘어났다는 소리 아니야? 뭐 수학 최강호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학 최증호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면 이건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밀턴은 40대부터 시작된 시력 약화가 1660년 53세가 되던 해에는 완전한 실명을 가져왔을지라도
여러 명의 대필자들을 활용해 신라곤과 복락곤을 쓴 만큼 이 대필자들을 대독자로도 이용해 복락곤 지필 이전 또는 지필 중에 중국 관련 신간 서적들의 새로운 지식을 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그의 철학을 처음 소개한 발리냐누입니까? 발리냐누. 발리냐누와 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과 공자 철학을 좀 더 소개한 퍼체스그의 순례여행, 트리고 마테오리치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와 마르티니의 중국기 이래 공자 철학을 더 자세히 소개한 서적들은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 영역판, 여기에 부록으로 실린 마르티니의 만주족의 전쟁 영역판, 키르어의 중국 해설, 니우오프의 북경 사절단 등이 나왔다. 이 중에서 맹자의 본성 철학을 최초로 유럽에 소개한 마르티니의 중국기가 밀턴이 복락곤에서 서양 최초로 성선설적, 본성의 빛을 논하는 인간 본성론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하다. 마르티니는 중국기에서 7쪽에 걸쳐 맹자의 사상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맹자의 성선설적 인간 본성론을 이렇게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맹자는 본성에 관한 책도 썼다. 이 책에는 본성에 관해 철학자 고자와 논쟁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자는 본질에 관해서만, 그리고 맹자는 그 작용에 관해서, 그것도 선성으로 작용하는 것에 관해서 진리를 말한다. 여러 말들이 설레하다가 바로 판정이 난다. 즉 본성은 적어도 본유하고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선을 낳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악을 낳는 것은 본성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밀침으로 깊은 곳에서 치솟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본성에 반해 흐려지지 않듯이 악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반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면 마치 원인에서 생겨나듯이 본성 측면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들은 맹자 사상의 전부라 해도 충분하다. 그의 교설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 준칙들과 가장 다른 것이다. 자, 기독교 준칙과 가장 다르단 말은 이 맹자는 성선설이죠. 본성에 따르면 다 선하고 그게 희미해지거나 그렇게 꾸정물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악하다는 이야기인데, 기독교는 원죄적이 성악설이죠. 원죄론적 성악설이기 때문에 가장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문제는 다 유사한데 기독교의 성악설과 이 유교의 공맹의 성선설이 가장 다르다. 가장 다르다. 최상급을 써놨죠. 반대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놀랍게도 복락곤에서 밀턴은 성선설을 따른다. 죽일 놈이죠.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죽일 놈이야. 또 전쟁 호전주의를 버리고 평화주의를 따라버려요. 그냥. 그리스 로마 철학도 호전주의고 투쟁 만능주의고 또는 투쟁 유일주의 캄프 싱글라리스무스라고 그러죠. 유럽의 모든 철학과 성경책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정치 이론들은 투쟁 만능주의 또는 투쟁 유일주의예요. 근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성경책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고 치고 플라톤의 국가로는 그게 지배계급이 군사계급이에요. 그 군사계급 중에 머리 좋은 놈이 철학자고 나머지 상공신분은 영양계급으로서 그냥 경제나 하는 자들이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전쟁국가로 이상국가를 전쟁국가로 기한을 해요. 그러듯이 근대를 뭐 상징할 수 있는 홉스의 국가론도 어떻게 시작하죠?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홉스가 전쟁은 평화 시에도 전쟁 준비를 하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그래서 안보 태세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건강, 국민을 정신적으로 유생적으로 정신적 유생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해결에서도 반복되거든요. 바닷물이 출렁거리면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전쟁에 의해서 휘둘러지면 국민 건강이 정신적 건강이 보증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칸트조차도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중요한 비이클, 그 운송수단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야 다. 나중에 칼막스는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투쟁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공맹철학이나 공맹철학의 영향하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철학과 사회과학을 가지고 있다고. 김영태 얼마나 다른지 알겠지? 그래서 싸우는 것이 좋은 거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싸우지 말아라. 맨날 싸우지 말라는 소리 들었지? 어? 그게 유교 철학인데 부모들은 그게 유교 철학인지 모르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맨날 그 반복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싸운다는 건 별로 안 좋게 말할 거라고. 안 좋다는 게 딱 박혀 있어. 에?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지. 싸움을 걸거나 도발하거나 침략하거나 그런 건 나쁜 놈인 거야. 우리 뭐 그 법에서는 통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맨날 그 젊은이들 파출소 잡혀가면 뭐라고 이 새끼가 먼저 때렸다고 하잖아. 계속 침략을 먼저 한 놈이 나쁜 놈이라 이거야. 나는 막았을 뿐이다 이 말만 하는 거야. 싸우지 말고 도발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커서. 근데 그건 서로 똑같이 때렸으면 먼저 때린 거 안 따져요. 파출소 소장은 절대 그거 안 따진다고. 둘이 폭력을 쓰면 두 놈 다 똑같은 거야. 한 놈은 맞기만 했으면 그 놈은 또 무죄야. 완전히 그 법이 말이야 전부 유생 아니면 군자 노릇만 하라고. 맞아라 이거야. 맞아. 때리면. 아주 나쁜 놈들, 애비가 나쁜 놈들만 널만 맞으면 너도 때려줘 막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 있지. 이게 애비가 돼갖고. 있어 없어 이무상 씨? 자기 자식한테 너도 때리라고 가르치는 놈 있잖아. 안 들리는가 보지? 아니, 음소가? 마이크 작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음소가 해제했는데? 마이크 고치시오. 안 들려. 아무튼 평화주의적인 것은 아까 중국을 호전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평화주의적인 공자철학의 기본적인 반전평화론이라고 그래요. 공맹철학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한번 말했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반드시 필승해야 된다. 군자 유부전, 군자는 싸우지 않아야 하고 전적 필승이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네? 자. 마르티니는 기독교 신학과 가급적 정명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맹자의 명쾌한 논의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맹자의 성선설적 인간 본성론을 가까스로나마 해독할 수 있게 옮겨놓고 있다. 하지만 마르티니는 맹자의 교설이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 준칙들과 가장 다른 것이다 라고 부연함으로써 이 정도로 짧게 소개하는 수준에서도 맹자의 교설이 기독교 신학과 배치되는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맹자의 교설은 기독교 준칙과 가장 다른 것이다는 마르티니의 부연 설명은 맹자의 성선설과 기독교의 원죄적 성학설 간의 본질적 충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보면 17세기 당시 예수의 신학도 예수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속을 통해 인간 본성 일반이 원죄를 벗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원죄를 대대로 이어받아 성악하다는 것을 교리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존 니우호프도 네덜란드 연합주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북경 또는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사절단에서 공자의 철학을 자기 자신 속의 본성적 빛을 일으키고 말키는 철학으로 소개했다. 한편 마르티니, 키르어, 니우호프 등의 이런 중국 소개서들에 더해 중국 공자연구소로서 일찍이 라모트, 르베에와 이 교도들의 덕성에 관하여가 나와 있었다. 언어의 천재인 밀턴은 이 작은 책을 분명 읽었을 것이다. 또한 복락원이 출판되기 3년 전인 1669년에는 존 앱의 중국 제국의 언어가 원시 언어일 개연성의 입증을 시도하는 역사적 농고가 연달아 나왔다. 나아가 신라건을 집필하기 전부터 이미 공자경전의 최초 번역사가 나와 있었다. 다코스타와 인토르케타는 1662년 대화가 논어의 첫 5편 하기에서 공야장
1000까지를 라틴어로 대역하고 자신들이 지은 공자 전기를 추가한 원고를 완성하고 1662년 4월 13일 이 번역 원고를 강서성 건창부에서 중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공간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혜를 중국 건창부에 공간했다는 것은 거기에 알파벳 활자가 있었다는 소리야. 책을 찍어낼 정도였으니까. 자, 그리고 5년 뒤에는 중국의 라틴어 번역서를 중국인들의 정치 도덕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책은 공자평전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첫 반절은 1667년 중국 광주에서 출판되었고 나머지 반절은 2년 뒤인 1669년 인도 남서 해안의 포르투갈 영토 고아에서 출판되어 전자와 합본되었다. 이 책은 당시 왕들과 군주들의 모든 자문관이 정열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책이 되었다. 고아가 런던에서 아주 먼 땅이었을지라도 런던 왕립협회의 회원이었던 영국 상인은 1670년 전후에 이미 이 책의 인쇄본을 입수해 소장하고 있어서 영국 지식인들은 너도 나도 그로부터 이 책을 빌려보았다. 뒤에 상론하는 나다니엘 빈센트도 나다나엘로 고치세요. 나다니엘이 아닙니다. 이 상인으로부터 이 중국의 지혜를 빌려보았다. 또한 크로멜 공화국에서 작은 모임으로 출발한 영국 왕립협회는 1664년 8월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하고 트리고 마테오 리치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와 마르티니의 만주족의 전쟁, 중국의 새로운 지도집, 중국기 등을 이 협회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그리고 1667년 왕립협회의 학술지 Philosophical Transactions는 런던 왕립협회 회원 토마스 헨쇼가 영역한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 영역본을 소개했다. Philosophical Transactions는 키르허의 저서, 중국 해설도 트랜섹션이 아니라 트랜섹션스. 중국 해설도 소개했다. 따라서 공자철학과 중국 문화는 1660에서 70년대 영국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밀턴은 남달리 중국의 문화 지식과 정치 동향에 민감했던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발리냐네와 산데가 공자철학을 본성, 자연의 빛의 철학으로 소개한 이래 퍼체스, 마테오 리치, 라모트 르베에, 세메도, 마르티니 등에 의해 확인된 본성의 빛의 철학으로서 공자철학의 중요성을 지실했을 것이고 1644년 명대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의 이후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복 이후 운명은 강력한 무력으로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이 곧 높은 유교 문화와 공자철학에 항복해서 중국에 동화된 것을 가리킨다. 이걸 볼테르는 만주족들이 칼을 들고 중국인들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을 들고 중국인들의 문화에 항복해버렸어. 칼로 문화는 안 되는 거니까 문화는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그랬죠. 이제. 밀턴이 신라권과 복락원을 쓰던 강희제 치세에 만주족은 이미 완전히 중국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영향 아래서 신라권과 복락원은 많이 유교화되어 있지만 특히 복락원은 더욱 유교화되어 신라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집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신라권을 읽은 독자들은 복락원을 이상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복락원 안에서도 유교적 요소들이 전통적 기독교 요소들과 상치되어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